1994년 9월 아프리카 남부의 작은 나라 짐바브웨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도 설명되지 않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군사 시설도, 연구소도, 외딴 산속도 아닌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일이었고, 오전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맞아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강하지 않았으며 주변에는 특별히 시선을 끌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들 중 일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멈춰 섭니다. 그리고 곧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연기나 배기 흔적도 없었으며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은색의 원반형 물체였습니다. 그 물체는 빠르게 날아가지도 않았고 불안정하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안정적이어서 기계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보였다고 아이들은 나중에 증언합니다. 물체는 학교 근처의 숲 가장자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왔고 아이들은 공포보다는 강한 호기심에 이끌려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단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목격자 수만 60명 이상,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현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건 직후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맞추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묘사한 장면이 거의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반의 형태, 색, 크기, 움직임, 그리고 그 이후 나타났다는 존재에 대한 설명까지도 말입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물체 근처에서 인간과 닮았지만 분명히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보았다고. 키는 작았고 몸은 가늘었으며 피부는 회색 또는 짙은 색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특히 모든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지나치게 큰 눈이었습니다. 눈은 검고 반짝이지 않았으며 감정을 읽기 어려운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 존재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움직이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전달받았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생각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 따르면 그 메시지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인간이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지구와 자연이 파괴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곧바로 학교 측과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었고 지역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나 집단 환각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이런 사건들은 기억이 흐려지고 세부 묘사가 바뀌고 이야기의 중심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몇 주 뒤, 심지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아이들의 핵심 증언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정신과 교수 존 맥 박사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외부의 암시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사 결과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이들 중 누구도 심각한 정신적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이야기의 구조 역시 허구를 즉석에서 만들어낸 형태와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아공 외계인 학교 착륙 사건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지금까지도 논쟁이 이어지는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된 증언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학교 운동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목격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외계인을 봤다는 주장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이들이 묘사한 그 존재가 너무 구체적이고 동시에 너무 비인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존재를 친구처럼 느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기가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호의적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혹은 관찰하는 무언가에 가까웠다고 표현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그 존재가 걷고 있었는지 떠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발은 땅에 닿아 있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걸음마다 땅을 딛는 반동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나치게 가늘었고 관절의 위치도 인간과 어딘가 어긋나 보였다고 합니다. 팔은 길었지만 힘이 들어간 느낌이 없었고 손가락은 너무 길거나 너무 적어 보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얼굴은 더 기이했습니다. 코라고 부를 만한 돌출부가 거의 없었고 입은 있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분명히 의사 전달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말이 아니라 생각이 직접 흘러들어오는 느낌. 누군가 내 머릿속 채널을 강제로 열어버린 것 같은 감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그 존재가 아이들 중 일부를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눈이 마주친 아이들은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졌고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고 말합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감정이 눌린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집단 환각이나 상상이라면 보통 감정이 과장됩니다. 공포는 커지고 이야기에는 드라마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감정을 최소화한 채 지나치게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칩니다. 더 기묘한 건 아이들이 본 이미지들입니다. 존재와 눈이 마주친 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장면들. 회색으로 변한 하늘, 기계로 덮인 도시, 쓰러진 나무들, 말라붙은 땅. 당시 아이들 중 상당수는 환경 오염이나 기술, 문명 붕괴 같은 개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묘사한 장면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어른들의 언어에 가까웠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불쾌한 이유는 그것이 경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존재가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알려주는 느낌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일부 아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았다.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동정은 보통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존 맥 박사는 이 지점에서 사건을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타자성, 즉 인간이 아닌 존재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특유의 거리감에 주목합니다. 흥미로운 건 아이들 중 누구도 이 경험을 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 현실이었고 너무 선명해서 잊히지 않는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몇몇 아이들은 그날 이후 한동안 악몽을 꾸거나 기술, 문명에 대해 이유 없는 불안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아이들은 반대로 자연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여파는 사람마다 다르게 남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주장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키웠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설명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조사 당시 서로 격리된 상태였고 이야기를 맞출 시간도 구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 거짓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어디까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어떤 답을 선택하든 그 결론이 결코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불편한 건 어떤 결론을 선택하든 인간에게 유리한 해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실제 외계 존재와의 접촉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관찰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군사시설이나 정부 기관이 아닌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는 아이들 앞에 나타날 만큼 인간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함께 말입니다. 반대로 이 사건이 집단 심리 현상이나 무의식적 상상력의 결과라고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수십 명의 아이들이 동일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거의 동시에 만들어냈다는 설명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뇌가 특정 조건에서 얼마나 쉽게 동일한 허구의 현실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내는 사례가 됩니다. 더 섬뜩한 건 아이들이 받았다고 말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 메시지는 구체적인 예언도, 즉각적인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가고 있는 방향이 위험하다는 너무나 추상적이면서도 부정하기 어려운 경고였습니다. 기술, 환경, 자연의 붕괴. 이건 외계인이 아니어도 인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정말로 외부에서 온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언어를 빌려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진 메시지였을까요? 이 사건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 답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외계인의 흔적을 봅니다. 누군가는 인간 심리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느낍니다. 특히 이 사건이 아이들만 목격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유지하는 능력은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증언은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 장면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날 학교 운동장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인간 의식이 만들어낸 집단적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인간을 관찰하던 외부의 존재였을까요? 어떤 답을 선택하든 이 사건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덜 특별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쉽게 속을 수도 있으며 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시야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정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답이 무엇이든 그 결과가 우리를 안심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꺼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